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통신대 여러분들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강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니까 방송통신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한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강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 지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강남 그곳인데 하여튼 그 강남에 계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독일 통일의 교훈,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는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일이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차츰 이야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일이 동서독으로 이제 나눠진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죠. 그러니까 1945년에 이제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이제 동독의 정권이 수립되는데 그 베를린도 역시 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동독에 있는, 그러니까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그 49년도에 동독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계속 서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 서독에서 그 베를린의 동서 베를린의 경계점에 그 철조망을 쭉 설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부터 61년까지 한 12년에 걸쳐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무려 27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동독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만든 게 뭐죠? 그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61년도에 이제 설치된 거예요.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90년은 이제 독일 통일 시기고 그 전에 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61년에서 89년이니까 무려 28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철조망이 있을 때는 12년 동안 270만 명이 넘어왔는데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다음에는 무려 28년이 지났는데 5천 명만이 넘어와요. 5천 명. 그리고 넘어오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3천 명이 있고요. 또 136명이 뭐 더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136명은 그 총살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오다가.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동베를린 사람이 이제 서베를린으로 오질 못하니까 서독에서 그 동독하고 협의를 해서 소위 교통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게 72년도에 체결되는 건데 이 전순국, 당시 전순국 4개국하고 동서독에서 이제 6개국 간에 합의하는 건데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교류를 허락하는 건데 주로 이제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으로 가는 거죠. 이게 연간 300만 명씩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에 자기 친척을 만나거나 또는 관광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동베를린 사람들은 그 외부의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서베를린, 또 서독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독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는 겁니다. 동베를린보다는 서베를린이 잘 사는구나. 동독보다는 서독이 잘 사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89년 5월에 그 독일 아래에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 독일 쪽 국경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가 당시 이제 공산국가니까요. 일단 헝가리로 갔다가 거기서 오스트리아로 빠져서 서독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게 일어났는데 그 89년 5월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이의 국경을 개방했는데 불과 반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이 22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한꺼번에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그러다가 이제 89년 11월이 돼서 동베를린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제 그 단순한 국경 개방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무너뜨려서 소위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는 게 89년 11월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3월에 동독에서 그 자유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동독의 당시 자유총선거의 쟁점은 그 통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통일이라는 건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이에요. 아니면 동독에 그냥 자체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총선을 하는데 투표율이 93%.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동독 사람이 투표한 거예요. 최대 당이 되는 게 독일 연합인데 이 독일 연합이라는 데가 말하자면 그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을 주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1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은 독일에 의한, 그러니까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을 독일 주민이 선택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그 독일 연합이 그 승리를 하고 7월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7월에 가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이제 이룬다 하는 합의를 서독하고 맺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소위 우리 정치 통합이라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합의한 날이 10월 3일이에요. 여러분들 10월 3일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개천절이죠. 네. 그래서 그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외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여 년간 외교 무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활할 때도 많았고 마지막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 또 그전엔 포르투갈 대사를 했었는데 이제 국경일 리셉션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국경일 리셉션을 8.15 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0월 3일 개천절 날 해요. 왜냐하면 8.15는 그 외국이 휴가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3일 날 하는데 이게 독일하고 항상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날 하면은 서로 좀 손님들이 나눠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대사하고 제가 따로 만나서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0월 3일 할 테니까 너희가 딴 날 해라.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교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천절이 10월 3일인데 독일 통일의 날이 10월 3일이다. 이것은 상당히 그 독일과 한국의 어떤 연계점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신속하게 통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막을 봐도 그렇게 수월하게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동독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동독은 자기들이 총선을 통해서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을 선택했지만 정작 그 통일에 대한 논쟁은 서독에 있었습니다. 서독 내부에 당시 여당하고 야당이 나뉘어서 당시 여당이 이제 콜 수상 뭐 이런 사람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그게 기민 기사당 자민당인데 콜 수상과 이제 겐셔 외상이 그걸 주도를 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조기 통일을 추구합니다. 근데 당시 야당은 이제 3인당 계열인데 좌파 계열이죠. 야당은 그 점진적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일해도 우리 말하자면 그 못 사는 동독 껴안고 공멸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만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독일도 똑같은 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통일을 조기에 추구하자는 사람은 그건 극복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될 것이고 외교 정치적으로 독일이 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을 보면 서독이 4고 동독이 1, 그러니까 4대 1이고 그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대 1 내지 5대 1. 이건 독일의 특히 동독의 그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는 서독이 4배가 많지만 잘 사는 거는 2배 내지 5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세대 간에 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보통 한 45세 이상은 그 조기 통일을 희망을 했고 그 4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괜찮게 사는데 굳이 동독 껴안고 고생할 거 뭐 있느냐 이제 이랬던 것이죠. 그때 콜 수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통일 열차가 우리 역을 향해서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 통일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통일 열차를 타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까 89년 11월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0년 2월에 소련으로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이제 당시 이제 탈냉전 그 바람 속에서 소련에서도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니 해갖고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고르바초프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르바초프한테 그 경제 협력의 대가로 뭘 얻어내냐 하면은 독일 통일의 과정은 독일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 하는 그 독일의 그 자율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탈냉전이라는 움직임, 그다음에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소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콜 수상에 가서 고르바초프하고 그 결정을 해갖고 고르바초프가 그러면 뭐 독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아까 말씀드린 동독의 총선 그리고 쭉 이어지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도 안 돼서 통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이제 되는 것이죠. 독일 통일의 과정을 쭉 봤을 때 그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 동서독 간에 끊임없는 주민의 교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에는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왔고 그리고 한 10여 년간 그 거의 중단됐던 거를 교통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서독 사람들이 매년 300만 정도씩 동독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서독에 의한 통일을 선택한 겁니다. 즉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통일이 되면 서독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 주민 간의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을 동독 주민이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최근에 뭐 아랍 스프링, 뭐 아랍의 봄이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랍의 금세 민주주의가 오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민주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국민들이 그 선택을 아직 잘 못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땅, 그 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땅, 그 나라에 사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탈냉전이 일어나고 소련이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콜 수상에 가서 얘기하는 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계속 동서냉전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동서 대립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은 통일이 그렇게 쉽게 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탈냉전의 시대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 사람만이, 그 민족만이 그 시대를 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역시 탈냉전 시대에 우리 뭐 했습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가 한 것이 북방 외교예요.
그때 우리는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권에도 우리의 문호를 개방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한중 간에 엄청난 경제 협력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 IMF니 이런 거를 견디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뭘 했습니까? 탈냉전의 시기에 북한도 좀 더 애를 썼으면은 미국과 일본에 그때 수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소위 교차 승인 돼갖고 지금 한반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체 세상만 얘기하고 폐쇄적인 체제로 나갔어요. 그 결과 지금 남북 간은 엄청난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것이죠. 원래 우리가 그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보다 처음에 못 산 거 아시죠? 그 남북한의 경제가 역전된 게 73년도부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73년도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5개년 계획을 한 번, 두 번, 세 번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거쳐서 그 경제도 발전시키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타서 이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위권에 우리 경제 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 거지만 북한은 아직도 전혀 변화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향유했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하면은 그냥 옛날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많이 다를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접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거를 얘기하면은 우리 구한말 때 우리 뭐 했습니까? 대원군의 쇄국 정책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문 닫고 걸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결국 자기만 고립되고 자기 힘만 약화되는 거예요. 그때 일본은 뭐 했느냐? 일본도 그 전국 시대 때 그 도쿠가와 막부 이후에 250년간 그 쇄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은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소위 지금 초슈반이라 그러는 그 야마구치 현인이 이쪽에 그 서남부 쪽의 사람들이 외국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근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세 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는 그 시기에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힘이 팽창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국제 정세가 소위 그 식민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힘이 센 놈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를 이제 잡아먹고, 그 일본도 그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흉내를 내고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나라와 읽지 못하는 나라는 엄청난 그 장래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서독의 당시 지도자들은 이러한 탈냉전의 흐름과 소련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서 소련과 교섭을 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 통일은 독일 주민의 결정에 맡긴다는 그 자율권을, 자결권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한 거예요. 즉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그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의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이게 합치되어서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독일 통일돼서 지금 2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뭐 25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 통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걱정했던 대로 그 경제적으로 그 같이 공멸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10년은 고생했어요. 처음에 이제 화폐도 1대1로 바꾸고 이런 이제 조금 잘못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존이라는 그 커다란 이제 지역에 또 뒷받침해 주는 데가 있었고 사회 통합 과정을 이제 거쳐가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독일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경제의 최강자로 부상했어요. 인구도 8천만이고요. GDP도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섰어요.
옛날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뭐 저희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 지위를 따지면 프랑스는 지금 독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유럽 통합의 가장 중심적 역할도 독일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가 저 유로에서 탈퇴하네 마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하고 엑시트를 합쳐서 그렉시트라고 부르는데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 사실 최종 결정권을 독일이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그리스한테 그 구제 금융을 주면은 물론 유로존이 준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는 잔류하는 것이고 만약 그걸 거부하면 이제 그리스가 탈퇴하는 건데 뭐 그건 딴 얘기입니다만 그리스가 탈퇴하면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결국은 돕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럽 경제의 최강자이자 유럽 통합의 구심점의 역할을 지금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직도 동서독이 나눠져 있으면 서독이 그러한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독일 통일을 통해서 그 통일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이룩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분단, 올해가 분단 7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단은 딴 말로 하면은 그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제 질서가 아니에요. 1945년도에 우리는 저기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을 한 거죠. 근데 곧 이어서 우리는 분단의 그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과 소련 양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자는 안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지금의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러한 분단 체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알고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즉 세계에서 유일한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가 지금 이 한반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거,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를 정상적인 질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광복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질서를 정상적인 질서로 바꾸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우리 민족의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흔히 그 통일을 요원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많이 얘기한 것이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 아까 독일은 불과 그 소득 격차가 2배 내지 5배 차이 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20배 차이 나거든요. 인구는 우리가 2배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북한을 잘 살게 해줘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도 비슷한 수준에 가면 그때 통일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그런 이론이 논의가 되어 왔고 지금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의 대부분의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잘못하다가 공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통일에 의한 이익, 그 뭐 학자들은 통일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일 편익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던진 거예요. 통일이 왜 대박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2년도부터 시작하면서 30년 이상 연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IMF가 나기 전까지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한 고성장의 시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도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뭐 3점 몇 프로, 그것도 3점 초반대, 3.23%, 4%, 그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청년 실업 문제, 이게 고질화 문제로 가는 겁니다. 또 여기 여성분 많이 계시지만 저출산의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우리가 최하입니다. 원래 이게 인구가 그대로 계속되려면 2명이 만나서 결혼해서 2 이상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1점 몇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2가 들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리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있습니다. 뭐 지금 평균 수명 늘어났다고 이제 다들 좋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이 평균 수명이 늘면서 우리는 고령화의 그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그동안의 타겟책은 뭐 수출 많이 하고 해외로 진출 많이 하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와 함께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굉장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그 자본, 기술, 경영 능력 이것이 합쳐지면은 아주 한반도가 이상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자기는 거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 한국이 되면은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많은 해소해 줄 수 있는 돌파구는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면서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뭐하고 그것도 그거지만 서해에 저렇게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들 친구, 조카, 아들, 딸은 아닌가요? 아들 전방에 가서 근무할 때 얼마나 고생들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면은 물론 통일이 된다고 군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계속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심리 상태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거고. 외국에서도 투자할 때 한국이 안보상의 위협이 있는 나라면 투자 잘 안 하는 거죠. 안전지역이다 그러면 투자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의 편익으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로 대박이고 그게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북한을 다루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대북 통일 정책 보통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정책이라고 씁니다. 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다른 이름들을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내세운 거는 80년대 당시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 공존을 통해서 통일로 나가는 이런 이제 단계적인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햇볕 정책.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풍과 남풍 얘기를 그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북풍과 햇볕이구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베끼기 위해서 찬바람을 불어서 그게 옷이 벗겨지느냐. 더 껴입는다. 따뜻한 햇볕을 쬐어야
옷을 벗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자.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놓은 것이 평화 번영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하고 남북 간이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을 쪼이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2번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도 나오고요. 2007년도에는 14 합의가 나옵니다. 아주 많은 걸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나요? 왜 이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요. 국민들은 그때 그것을 대북 퍼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는 많은 돈을 또는 식량을 우리가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식량도 주고 뭐 경제협력을 위해서 돈도 주고 개발 우리가 도와주고 하면은 북한이 뭔가 안보 위협도 감소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비핵 개방 3천입니다. 좀 복잡하죠? 비핵 개방 3천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즉 핵무기 문제를 이제 포기하고 그다음에 개방을 하면은 북한 사람들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불이 될 정도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요즘 한 1,000불 들똥말똥 한다니까 몇 년 전에는 1,000불도 안 됐죠. 그것을 3,000불까지 올려주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한이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왜? 이건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맨 앞에 비핵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 도와주겠다 하는 건데 그럼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북관계의 그 입구에 핵 문제를 갖다 놔서 남북관계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핵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핵 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걸 잠깐 떨어뜨려 놓고 대신 남북 간에 지금 제일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신뢰다. 신뢰.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7.4 공동성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도 있었고요. 뭐 가까이는 2000년도에 6.15 합의가 있었고 2007년도에 14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안 지켜졌느냐? 결국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뢰 회복의 첫 번째 조치가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의 그 영유아, 지금 북한의 그 애들이 0세에서 2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아주 영양분 공급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판문점을 통과해서 딱 북한 들어가면 두 가지의 놀랍니다. 하나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놀라고요. 하나는 웬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들이 군복을 입고 있어서 놀랍니다. 그만큼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신체적인 여건이 더 열악해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어릴 때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뇌의 발달에도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전응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대, 두 세대로 내려가면 잘못되면 그게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남북 간의 이 체제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민족의 정말 커다란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문제라든지 모자 복원이라든지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산림 녹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준다 하는 게 사실 그 신뢰 프로세스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좀 신뢰를 갖게 되면은 좀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핵 문제 해결에도 좀 성의를 보이고 그러면 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 협력을 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 통합 이루고 궁극적인 통일인 정치 통합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으로 통일 정책 중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뢰부터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통일 정책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점점 이게 진화되어 가는 겁니다. 정책도 진화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그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대로 인도적 지원을 했느냐?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계기를 처음에 좀 계기를 잘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에 이제 마침 그 김정은 위원장이 3대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세습해갖고 이제 이 사람이 내부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요. 그게 이제 북한에선 5번째 실험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2월에 우리 지금 박 대통령 취임식이 그 2월 25일이었는데 그 열흘 전에 2월 12일 날 북한이 그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들어가선 개성공단을 폐쇄를 해요. 그리고 평양과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 그 퇴거하지 않으면 뭔가 좀 위험이 있을 거다라고 공포도 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선뜻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협하고 미사일 쏴대고 핵실험하고 개성공단 폐쇄하는데 우리는 막 인도적 지원 제공하면 그 전에 있었던 정권들이 그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던 그것과 그 마찬가지 반응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 계기를 잡지 못해서 왔어요. 근데 그 어저께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그 4개 부처 그 연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담대한 그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협력 또는 환경이라든지 산림녹화 같은 어떤 글로벌 이슈 같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나라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협력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 프로세스의 인도적 지원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만큼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즉 남북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처음에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제 남북관계에 뭔가 획기적인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해서 한 겁니다. 이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반응에 대한 예상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난번 아시안게임에 그 소위 실세 3인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고위급 접촉하자 제안을 해서 합의를 했죠. 근데 북한이 돌아가서 그 삐라 보내지 마라. 군사훈련 중단해라 하면서 지금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걸 봤을 때 북한이 아직 대화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지 않은 모양이다. 북한이 내부 정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이제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 노멀한 관계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을 그냥 그전에는 무조건 도와주고 핵무기 개발에도 뭐 원유도 주고 뭐 쌀도 주고 했던 거를 이제 조금 좀 자제하겠다 하는 겁니다. 북한한테 대해서 핵실험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다른 그 출구를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작년에 일본하고 접촉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납치한 사람들 문제를 그 미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일본과 몇 차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또 러시아하고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에서 김정은이를 초청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러시아 자체가 지금 저유가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게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도움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북한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유일하게 기대하는 데가 사실은 미국인데, 미국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 인터뷰라는 영화 때문에 해킹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권 문제 갖고도 국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북한을 제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올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오더라도, 온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가진 건 없어도 아주 자존심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체면 유지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모욕감도 느끼지 않게 해가면서 이렇게 잘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주 통큰 그런 제안을 한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남북관계만 잘 풀린다고 통일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통일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지지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이 우선 제일 첫 단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통일대박도 얘기하고 통일교육도 하고 열심히 우리 방안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요. 국제정세는 저쪽 가서 노는데 우리는 이쪽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세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만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제사회는 어떤 흐름에 있느냐? 지금 뭐 탈냉전도 아니죠. 아무 그런 이름이 없는 그러한 국제정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 구한 말에는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부국 강병의 길로 걸으면서 강화된 국력을 팽창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30년 이상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국력은 엄청나게 강해진 겁니다. 나라의 힘이 강해지면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 그래서 지금 뭐 일본하고도 조도 문제 또는 센카쿠라고 불려지는 그 섬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중국이 방공식별 구역 문제로 우리하고도 약간 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중국의 국력이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이 중국의 부상, 이것이 이 지역에 동아시아에 저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좀 우경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소위 피보트 투 에이시아라 그래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통일이 적기다. 통일을 한다면 지금 이런 변화의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관계이고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를 다 추구할 때는 통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도 분단을 통일도 바꾸는 것도 이게 질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스테이터스 코어에 멈추지 않는 현상 유지에 멈추지 않고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분단을 통일로 만드는 우리 나름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세 번째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동독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동독 주민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을 통해서. 그럼 북한에
가령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죠. 뭐 급변 사태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남북한 간에 잘해서 어떤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북한 주민이 선택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 홀대하고 그 사람들 안 도와주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겠습니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은 그래도 남한밖에 없구나. 대한민국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평소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한테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결국 돕겠지.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의 지지,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지지, 마음을 사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특히 그 북한 주민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 이걸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그 영유아들 충분히 영양 공급해주고, 그 산모들 있잖아요. 산모들 해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민둥산 해결하는 산림, 녹화 작업해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있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의 참상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눈 감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떤 통일의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권 유린을 당할 때 우리 한국 주민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뭘 해줬느냐.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답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고, 우리 한국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떳떳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째가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2만 7천 명의 탈북민들 와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 못 삽니다. 탈북민들의 90%가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극빈층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느껴요.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물론 학교도 어투도 이상하니까 잘 못 다니고 대안학교 다니고 탈북민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도 왕따 당합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그 과정이 바로 통일의 과정입니다. 우린 통일에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탈북민들을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일부 탈북민들은 제3국으로 가고 또 북한으로 다시 가고, 이런 현상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과연 통일을 이끌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전 이것은 우리 국민,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식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민들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만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민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운명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그 험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따듯이 보다듬어서 해야만 그 사람들이 통일의 일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통일의 일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의 지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 이것을 할 때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독일 통일을 할 때 아까 코을은 이제 통일 열차 얘기를 했다 그랬고, 그 전에 비스마르크가 1차 독일 통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통일을 자기가 잘 정책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해놓고 보니까 어떤 신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의 손길이 뭐냐? 지난 그 90년도에 독일 통일했을 신의 손길은 저는 탈냉전이라고 봅니다. 탈냉전은 시대의 흐름을 독일의 지도자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걸 통일로 이끈 거예요. 그런 신의 손길, 탈냉전이 있으리라고 뭐 우리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신의 손길은 무엇이냐? 이거는 지도자가 그걸 발견하고 또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하여튼 택해서 통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신의 손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것이 신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그 뭐 작은 손길일 수도 있고 큰 손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통일로 나가냐 못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선택하는 문제고 그런 우리 민족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뒤에 장래를 결정한다. 우리 국가의 100년지 대계는 이 통일의 성취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 애들이 학교에서도 가도 세터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이주민이나 탈북민에 대한 어떤 좋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과연 국회나 나라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하고 계시고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차원에서는 소위 탈북민 학교가 지금 서울에 여러 곳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몇십 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 강남구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탈북민들을 위한 소위 대안학교라 그러는데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로부터 무슨 고충이 없는지 또 걔네들이 또 따로 이렇게 모여 지내는 곳도 있어요.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따로 우리 애들하고 섞여지는 학교는 이제 보통 일반 학교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 애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 또는 학교 선생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는 최근에 아주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이것까지 생각하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로 구성됐는데 걔네들이 이제 우연히 그 탈북민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학교도 가보고 하니까 자기네들하고 쓰는 말도 다르다 뭐 이래갖고 남한과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전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고 탈북민 애들을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애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탈북민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뭐 굳이 걔가 자기가 탈북민 출신 학생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데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 걔를 더 감싸고 걔가 정말 우리 사회에 그리고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탈북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 이것을 지금보다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은 2만 7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탈북민들을 직접 이렇게 겪어보지 못하셨고 그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긍정적인 그 뉴스보다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차별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우리가 정부나 국회나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탈북민들과 같은 이런 강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럼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같은 민족이고 앞으로도 통일되면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부분 이제 극빈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입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개선해서 이제 더 많이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조상 극빈층의 자녀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그 탈북민들 사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극빈층이나 이런 데서 머물지 않고 그리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많이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할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